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빈부격차가 완화돼야 경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의 철칙이에요. 한 번도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이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기회를 놓쳤어요. 중국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날 길이 저의 눈은 안 보여요. 물론 저보다 유능한 사람들은 그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일단 이제 중국의 현 상황을 제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였어요. 빈집이 6,500만 채면 수요가 거의 꽉 찼다. 더 이상 일어날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했었고, 그때 부동산 시장을 정비를 했더라면,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중국은 모르겠어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진행되던 그 금융위기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댐이 크면 그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왔었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헝다는 이미 파산 상태고 비구이안도 지금 파산 지경에 가 있고 또 국유 기업인 왕커도 지금 그 위험한 지경이고 거기에다가 빈집이 1억 채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가 넘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그걸 다 인수해서 임대로 돌리고 이제 또 중단된 건 다시 이제 완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중국이 국가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보다 국가 부채 비율이 더 커요. 일본이 한 200%라면 중국은 지방정부 포함해서 국가부채 전체가 중앙정부까지 해서 한 28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크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커져 있는 국가부채 때문에 그 인수할 자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비유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통제경제 체제라는 그 거대한 댐 위로 홍수가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은 물이 넘치면 반드시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정치적 소요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경제 자유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성장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랬어요. 등소평이 집권한 직후부터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 자유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최소한도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화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제 변형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경제 활동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성을 지속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설령 민주 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되면 그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어요. 근데 중국은 민주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과감히 드리고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정책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일본이 초장기 그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게 했던 경제 정책을 똑같이 지금 그 중국 정부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경상수 흑자분을 즉각 회유로 유출시키는 정책이에요.
경상수 지역자 수출 애써 벌어들인 소득 이걸 해외로 계속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내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의 앞날이 안 보인다, 어둡다. 내 눈에는 그 타개할 길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소득 분배가 이게 악화되면 경제 성장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위 5분의 1, 이 소비 성향이 70%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그보다 더 낮아요. 소득이 부자들로 집중될수록 소비 성향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그래서 소득 분배는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소득 분배가 완화돼야, 빈부격차가 완화돼야 경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의 철칙이에요. 한 번도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 없이 소득 분배에 치중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경제 파국을 초래했던 것이 역사적인 철칙이에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동부유를 내세웠어요. 성장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점점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운도 나빴지만 정책 선택도 잘못되어 있어요. 경제를 성장의 바탕 위에서 분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걸 좀 소홀히 했어요. 한참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일자리도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빈부격차는 계속 커졌어요. 중국의 그 소득 5분 2배율, 소득 계층을 5개로 잘라서 이제 맨 상위 그룹과 맨 하위 그룹, 이 격차가 중국이 대도시만 그 대상으로 해도 무려 다 9배. 무려 9배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소득까지 다 합해도 5배 간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 나왔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가장 재수없을 때 대두한 거예요. 성장이 계속 떨어질 때.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소득 분배에는 경제 재앙을 초래하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선순환해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하강하잖아요. 그럼 거의 모든 변수들이 악순환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의 바탕을 이룬 데에는 그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그 농촌의 유유 인력들, 이게 이제 도시로 들어오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제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았죠. 여기에다 그 사람들 덕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성장률이 상승하니까 저축도 많이 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선 거죠. 근데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도 그만큼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투자가 부진해지니까 생산성의 향상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적자 수출을 하고 있다라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속된 말로 간당간당해요. 많은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이미 돼 있기도 해요.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생산품이 아무것도 없는 공장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줘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세계 공장으로서의 이상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잃게 된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쳐져서 결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중국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부채가 너무 커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지금 공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재정의 30~40%를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이니까 그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이상 지금 예년보다 지출이 줄고 또 적자 규모도 그만큼 커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한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들이 이제 또 한계에 왔어요. 여기도 이제 도산하기 직전이라. 그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대책으로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친적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물론 경기가 더 빠르게 후퇴했겠죠. 근데 경기가 빠르게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체든 제조업체든 도산하는 기업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경제 전체의 총 공급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니까 수요도 줄어들지만 총 공급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우위인 이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익이 커져요. 이익이 커지면 그 살아남은 기업은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 늘려야 돼요. 생산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고용 휴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투자 활성화되지 판매 활성화되지 소득 늘지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이거예요.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것보다 총 공급을 더 빨리 줄어든 게 강력한 구조정책, 긴축정책을 통해서 그랬더니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세계사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중국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몰락과 함께 중국 경제가 정부 정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후퇴하면서 그 뒤에 한 1~2년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고 난 뒤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중국 정부가 국민이 그걸 견뎌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의 난은 점점 장기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